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저희 앞에 두 모녀가 갑자기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던 적이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나타나서 상당히 놀랐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며 하는 말이 용서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미 시간도 한참 지났고 모든 게 정리된 마당에 다시 찾아온 두 모녀를 보는 순간 즐거운 시간을 망쳤다는 거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남편과 저는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모가 제 아들한테 말을 걸면서 저희가 가지 못하게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6살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이용해 시간 끌려는 시모의 행동에 남편은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혔지만 이미 시모와 신우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 버렸고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라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한참 동안 집 앞에서 두 모녀와 대치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다시 나타나게 되자 화가 난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던 거죠. 한 번만 더 저희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살고 있는 집마저 빼앗아 버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시모는 신우를 데리고 도망을 쳤어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날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와 두 모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건 이번 설 명절 때 일이었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시댁 며느리로 지내면서 두 모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7년이나 흐르게 되었죠. 저는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 서운한 말이나 불만 같은 건 내색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속으로 삭히면서 가족의 평화를 유지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두 모녀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심해졌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모든 걸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런 문제로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고 시부 또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면 잘 지내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말로만 알겠다고 하지 뒤돌아서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년을 버텨왔고 이미 한계치에 달했던 상태라 시모와 신우가 살짝만 건드려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던 제가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자 시모는 기분 좋은 명절날 얼굴 보자마자 인상 쓴다며 제가 모든 걸 잘못한 것 마냥 화를 내길래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짐을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한테 불만을 표시하는 거야? 내 앞에서 감히 물건을 집어던져? 얘 봐라. 이래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니? 엄마가 오자마자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짜증내면서 새해부터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봐서 기분 안 좋다고 먼저 상처 주는 말을 꺼냈잖아요. 그렇다고 엄마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오빠는 항상 우리 편에서 얘기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 오빠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야. 그만들 좀 해라. 새해부터 또 시작이야. 며느리 너는 방에 들어가서 짐 풀고 당신은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애들 오기 전에 내가 분명 부탁하지 않았어? 나도
최대한 억누르면서 얘기한 건데 뭘 더 잘해주라는 거야? 이쁜 구석이 있어야 좋은 말이 나가지. 나는 제 얼굴만 보면 그날 하루 동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인상 쓰는 얼굴이잖아. 너는 저런 애가 뭐가 좋아서 부모 마음 상처 다 주고 결혼까지 강행한 거야?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도 나는 제 얼굴 보는 거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깔려 있는데 왜 하필 원청이를 만나서 엄마 마음을 후벼 파나? 수술하면 뭐해? 면상이 달라지지 않는데 주둥이에 장애가 있으니 말하는 것도 어눌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내가 널 원청이한테 장가 보내려고 배 아파 낳아준 건 줄 알아? 그러게. 내 자식이 오빠처럼 장애가 있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으면 머리채를 뜯어서라도 말렸을 거야. 내 속도 뒤집어지는데 엄마 속은 오죽하겠어? 네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는 거야.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봐야 되는 거라고. 돈 많은 남자가 뭐가 좋다고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너랑 결혼하겠냐? 걔들이 눈이 삐었니? 돈 많은 남자들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데 너 같은 여자를 만나 주겠냐고. 넌 평생 혼자 살다 늙어 세상 떠날 거다. 그런 심보로 절대 좋은 남자 못 만나. 나중에 혹여나 결혼한다 해도 너랑 성격 똑같은 남자 만나서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또다시 시작된 시모와 신우의 상처되는 말들에 얼굴을 붉히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온 건 두 모녀를 보려고 간 게 아니라 항상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신 시부 때문에 시댁에 간 거였어요. 남편은 화가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고 이번 명절 이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면서 시부만 따로 뵙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묵묵히 짐을 풀었어요. 시모와 신우의 거친 언행에 어느 정도 면역이 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장애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얼굴을 가지고 싶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며 최대한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상적이지 않은 제 얼굴을 보면서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면서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무관심이 저에게는 더 편하게 다가왔었죠.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회에 뛰어들어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나가면 그곳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만큼은 저도 안 좋은 시선에 대해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말 때마다 남편과 시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었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거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이 행복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 시모와 신우는 제가 평소에 느끼며 살아왔었던 안 좋은 시선으로 항상 바라봤었고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었지만 이미 시부와 오랜 시간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상황이라 시부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면 시모와 신우가 앞으로 저를 어떻게 대하게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와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만큼 두 모녀 또한 제가 노력하면 분명 마음을 열고 좋게 다가와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람은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걸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부와 남편이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두 모녀와 얼굴을 마주했던 적이 없었던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성형수술을 몇 번 했었고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남들처럼 정상적인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발음은 많이 괜찮아져서 의사소통은 예전과 다르게 훨씬 좋아지게 되었죠. 두 모녀와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짐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이후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밖으로 불렀어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라면서 서둘러 나오길 재촉하길래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다시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인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주방에는 상당히 많은 식재료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시모는 할 일이 많다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는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해나갔어요. 신우는 옆에 앉아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시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오빠는 절대로 이혼 같은 건 안 하겠지? 맨날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무슨 방법 없나? 자기들이 좋다는데 난들 어쩌겠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지. 너희 아빠가 엄마 편은 안 들고 며느리 편만 드는데 얼마나 서러운 줄 아니? 예, 저녁에 만둣국 해먹어야 하니까 서둘러 준비해라. 매번 명절 때마다 하는 건데 너는 아직까지 어리버리 타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아주 나쁜 시애미로 만들려고 작정했지? 이래서 오늘 저녁에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비켜봐라. 얼굴만 문제가 아니라 하는 짓도 문제네. 오빠는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을 했을까? 그렇게 여자가 없나? 인물이 나쁜 것도 아닌데 보는 눈이 삐었나? 시모는 저를 밀치더니 만두 속재료를 정신없이 준비했고 저도 시모 뒤에서 눈치 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개가 짖나 보다 생각하며 제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옆에서 계속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쉬지 않고 퍼부었지만 그냥 아예 제 두 귀를 닫고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무시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조금의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주방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살피던 시부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면서 남편과 함께 외출을 했어요. 동네 분에게 받을 물건이 있다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부와 남편이 현관문을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시모는 하던 일을 내려놓더니 만두 빚는 것만 하면 끝난다고 나머지 일은 저 혼자 하라며 신우를 데리고 주방을 나갔어요. 시부가 나가자마자 보인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무시하고 신우와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다시 주방으로 들어온 두 모녀는
얼굴에 팩을 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자 얼굴에 팩을 붙인 시몬은 손으로 지시를 하면서 서둘러 만두 빚기를 재촉했어요. 너, 뭐 하는 거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 오늘 저녁 안 먹을 거니? 서둘러 준비를 해야 시간 맞춰 끝낼 수 있지. 내가 손 놨다고 너도 똑같이 하려는 건 아니지? 예전에는 내가 한마디 하면 껌뻑 죽어서 바로바로 움직이더니 이제는 내 말도 아예 무시하네. 너 혼자 만두 빚으라고 해서 기분 나쁘니? 엄마, 그런데 저 만두 우리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너무 못생겼다. 저렇게밖에 못 만드나? 매년 명절 때마다 해오던 일인데 왜 만두가 저 모양이야? 그러게 말이다. 얼굴이 이쁘고 마음이 고와야 만두도 이쁘게 빚을 수 있는 건데 면상이 저러니 만두가 정상적으로 나오겠어? 사돈이 얼마나 손재주가 없었으면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 만두를 발로 만들었니? 얼마나 못생기게 만들었으면 얼굴이 그 모양으로 됐겠어? 생긴 것도 밥맛 떨어지게 생겼는데 내 아들은 어떻게 꼬셨는지 아직까지도 이해 불가야. 그 얼굴로 남자 후리는 재주는 그래도 있나 봐. 예, 오늘따라 팩이 너무 잘 먹는데 이거 비싼 거라더니 정말 다르긴 하네. 에이,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 이거 붙이고 있으면 주름까지 싹 사라진다니까. 새언니 들어오고 엄마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알아? 예전에는 피부도 좋았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 엄마 얼굴 말도 아니야. 오늘 속에 있는 말 다 끄집어내서 속 시원하게 풀어내셔. 맨날 아빠, 오빠 눈치 보면서 제대로 말도 못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데 우리 가족은 참 이상해. 도대체 어딜 봐서 이쁘다는 거야? 눈들이 맛이 갔나 봐. 정말 듣자 하니까 둘 다 놀고들 있네. 내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가족들 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너희 나가리 나불대는 재주만 있니? 그 팩 붙인다고 뭐가 좀 달라질 줄 아나 본데 이미 마음씨가 썩어 있어서 그 사악한 얼굴들 조금도 바뀌지 않아. 마음씨가 좋아야 얼굴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 몰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밀대로 내 얼굴처럼 똑같이 해줄까? 지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 차별을 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 맨날 남 욕하면서 사는 인생 행복하고 즐거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한번 된통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입값 만두 니들이나 많이 처먹어. 원래 조용한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 몰라? 우리 가족 욕한 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끝장날 줄 알라고. 너 방금 너희들이라고 그랬냐? 얘가 이제 아주 정신줄까지 났나 보네.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야? 어디서 밀대를 쳐들고 있어? 당장 안 내려놔? 저는 들고 있던 밀대를 사정없이 흔들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시모와 신우는 밀대에 본인들 얼굴에 맞을까봐 도망치며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던 저는 빚었던 만두를 들어 두 모녀에게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자 두 모녀도 더는 참기 힘들었는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로가 7년간 쌓아왔던 안 좋은 감정을 전부 터뜨리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주방 안에서 서로 뒤엉켜 뒹굴고 있는데 그 사이 시부와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주방에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자
시부는 급하게 달려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와 두 모녀를 떨어뜨려 놓았지만 이미 시모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는지 시부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신우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터진 만두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저는 두 모녀에게 당했던 터라 옷이 찢기고 머리도 한 움큼 빠져 헝클어진 상태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참고 있었던 서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게 되자 결국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신우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에 뺨을 올렸어요. 손이 사람한테 대하는 행동들이 전부 잘못됐다며 남편은 그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면서 신우를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시모는 집안에 분열이 생기게 된 건 전부 제 탓이라면서 분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손에 잡히는 건 전부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만 좀 하지 못해? 당신이 우리 집안의 어른이면 제발 어른답게 행동 좀 해. 그새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오늘만큼은 조용히 지내자고 했었잖아. 당신이 분위기만 좋게 조성을 해줬으면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정말 며느리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아들이 평생 연락 끊고 살길 바라는 거냐고? 내가 하나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어쩔 거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또 먼저 시작을 했겠지. 쌤이 너도 더 이상 아빠 딸 아니다. 오늘은 최대한 서로 조심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말로만 알았다고 그러더니 결국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너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두 번 다시 아빠 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는 왜 새언니 편만 드는 건데? 엄마랑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했겠냐고요. 누가 가족인데? 새언니가 아닌 우리가 가족이라고. 오빠도 그래. 어떻게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난 여자라고.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오빠라고 용서해주는 거 절대 없어.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할 거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오늘로써 오빠랑 나와의 관계도 끝이야. 그거 잘 됐네. 너 같은 동생 나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어요. 사람 겉모습 가지고 비하하는 게 얼마나 보기 안 좋은 줄 알아? 둘 다 얼마나 잘났다고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건데 나도 그동안 정말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살다간 정말 누구 하나 세상 떠나게 생겼다고. 차라리 연락 끊고 지내는 게 속 편하겠어. 아버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는 동안에도 불안하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집 밖에 있는 거 다시 처분할 거죠? 밖에 있는 것도 처분할 거고 너희 둘도 처분할 거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시부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집 밖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겠다며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신우는 밖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창문 커튼을 젖히는 순간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모도 궁금했는지 창밖을 살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시부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부의 마음은 굳게 닫혔기 때문에 돌릴 수 없었고 밖에 있던 차량 2대는
중고차로 넘기겠다고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 척하면서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거든요. 시부한 남편은 저와 두 모녀가 서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평소에 가지고 싶다던 고가의 외제차 2대를 구입했는데 설 명절 선물로 준비해서 저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려고 신경을 썼지만 이미 시모와 신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시부와 남편도 그간 참았던 화가 터져버리게 된 거였어요. 신우가 평소에도 입에 달고 살았던 외제차였는데 눈앞에서 놓치게 될 것 같으니까 시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릎까지 꿇으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런 건 나한테 먼저 얘기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놀래켜주려고 준비한 건 알겠는데 미리 알려줬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저 차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아빠도 잘 알면서 어떻게 중고차로 넘기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저 차 절대 못 보내.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세훈이랑 웃으면서 잘 지낼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저 차만 주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제발 저 주세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나는 뭐 며느리한테 화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알아? 서로 잘 지내보자고 대화하다가 의견 차이가 생겨서 얼굴을 붉히게 됐던 거지. 나는 며느리한테 조금의 감정도 없다고. 내 지인들도 전부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국산차 타는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당신이 원하는 게 며느리와 잘 지내는 거라면 그거 들어줄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앞으로 지켜보면 되잖아. 저게 얼마짜리인데 중고차로 넘겨? 이미 끝났어. 둘 다 저 차가 가지고 싶어서 지금 당장 화를 가라앉히려는 것 같은데 다들 내 성격 알잖아? 한번 돌아서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내가 기회를 한 번만 줬어? 며느리가 우리 식구가 된 지 벌써 7년이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었는데 나보고 또 그 거짓말에 속으라고? 너희들한테 질려버려서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도 예외 없어. 가진 것도 지뿔없는 당신, 내가 걷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예전 생각 전혀 안 나나 봐.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부모한테 버려져서 시설에서 혼자 살다 사회로 나와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어려워 쓰러지려는 거 내가 걷어들여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보면 지나치지 않고 베풀면서 살겠다며? 그런데 지금 당신 하는 행동을 봐봐. 이게 며느리를 위해 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한 결과야? 집안 꼴을 보라고. 예전에는 작은 거에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배가 불러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잊어버린 거지. 다시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봐. 당신도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돼. 둘이서 지낼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당분간 거기에서 지내도록 해.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너희 둘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집안 식구는 될 수 없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는 줄 테니까 벌어먹고 사는 건 둘이 알아서 해. 두 모녀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상태라 차단해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신우는 외제차 앞에서 펑펑 울며
가질 수 없는 물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대화 좀 하자고 저에게 미안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벌써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모녀는 먹고 살기 위해 생전 안 해보던 식당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지어줬었는데 시모가 저에 대한 불만이 풀리지 않았는지 술 먹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생활비도 끊어버렸죠.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살고 있는 집마저도 처분하겠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가 최근까지 조용히 살다가 얼마 전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던 저희 앞에 나타났었죠. 지금 사는 게 많이 힘들다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런 관계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대로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언젠간 찾아오겠죠. 장애를 가진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울고 웃고 상처받는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무와 신우 말고도 주변에서는 항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저희도 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로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선 지나가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안 좋은 시선보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무더운 날씨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과 약속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의대 본과 4학년이라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저녁에 딸과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끝나는 시간 맞춰서 병원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전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보며 뱉었던 한마디가 전시모에게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의 일들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전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시작됐던 28년 전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없는 형편에 열심히 돈 모으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렸어요. 그때 당시 남편과 열심히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지 시모는 저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길래 눈치를 보면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난 뒤에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고 자리도 잡히지 않았던 상황이라
아이는 삶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가지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었기 때문에 시모의 불만을 듣게 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시모와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직 자리도 안 잡혔어요. 좀 더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 계획을 세우려 했는데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 사람 혼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계획이 틀어지게 될 테고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맞벌이 하면 그래도 30살 되기 전에 자리 잡힐 것 같아요. 저희 아직 젊은데 좀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준비도 없이 무작정 아이를 가진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애는 원래 하루라도 젊은 나이에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때 돼서 아이 가진다고 삶의 여유가 생길 것 같니? 아이 가져도 충분히 맞벌이 할 수 있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틀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엄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바로 덜컥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루빨리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느 초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겠어요. 최대한 대출 안 받고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손주 안겨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엄마는 할머니 소리가 그렇게 빨리 듣고 싶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한참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년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거다. 할머니 소리가 어때서? 며느리 혼자 아이 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니? 시모의 억지에 남편과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최대한 시모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귀를 닫아버리셨는지 전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인해 시모와의 관계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시모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아이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계획을 변경하려 했어요. 이 문제로 남편과의 부부관계에도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우선적으로 가지자는 남편과 시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지만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려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였던 제가 임신이 되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검사까지 받았었는데 몸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은 정신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스트레스들이 몸에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지속적인 압박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그로 인해 저 또한 점점 지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최대한 좋은 말들로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는 게 아닌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화를 냈어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시모의 편에 서서 저를 압박했어요. 내 아들도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나왔잖아. 네가 문제야. 몸에서 내 아들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아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좋게 넘어갈 문제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이부터 가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임신이 되지 않게 약이라도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제가 왜 약을 먹어요? 아이 가지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게 됐는데 뭐하러 약을 먹겠어요? 저도 지금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제가 솔직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기다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촉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네. 머리채라도 뜯어서라도 반대할 걸 그랬다. 나는 오래 기다릴 정도로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고 시간을 오래 줄 수도 없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임신 소식 들려줘야 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막말과 압박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제 편이었던 남편 또한 시모의 편에 서서 제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저도 제 몸이 아닌 것 같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열악해도 임신만 잘 되는데 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시모는 결국 분노를 터뜨렸고 이 문제로 인해 남편과도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에는 한약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모가 온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지 못했던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했어요. 저를 죄인 보듯 쳐다보던 시모는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한약 박스를 건네받은 뒤 주방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약 한 차를 꺼내 들어 가위로 뜯더니 바로 들이키라며 제 얼굴을 향해 내밀었어요. 조심스럽게 어떤 한약인지 물어봤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경악을 하게 된 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고 먹는 게 좋을 텐데 굳이 알고 싶다면 얘기해 주마.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이 한약은 몸에도 엄청 좋지만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바로 임신이 된다고 하더라. 예약해 놓으면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을 만큼 대기자들도 엄청 많아서 이거 한 달치 구하는데도 꽤 오래 기다렸다. 여기에 몸에 좋은 한약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해 뱀, 흑염소, 가물치, 잉어, 군뱅이, 녹용 등등 그냥 네가 알고 있는 몸보신 된다는 것들은 죄에다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반응은 뭐니? 너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거야? 원래 몸에 좋은 약일수록 냄새는 고약한 법이야. 우리 엄마가 먼 곳까지 가서 힘들게 지어온 한약이라잖아. 뭘 머뭇거려? 그냥 코 막고 입에 쳐넣으면 되는 거지.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아이 가지고 싶지도 않은데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 당장 입에 털어 넣으라고. 시모가 한약을 뜯었을 때 그 냄새가 너무 역해서 건네준 한약을 입에 넣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먹으라는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하나 싶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입에 털어 넣으려는데 역한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 결국 싱크대에 오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한약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모는 쏟아져 버린 한약을 보곤 경악하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를 억누르지 못한 시모는 남편한테 도와달라면서 저를 꼼짝하지 못하게 몸을 붙잡았고 제 앞에서 한약 한 채를 가위로 뜯더니 강제로 제 입에다 한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시모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연달아 한약을 뜯어서 제 입에 털어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온몸에 범벅이 되어버린 한약과 시모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를 붙잡았던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시모는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강하게 흔들었어요. 저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에게 참아왔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자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쳤고 시모도 역한 한약 한번 먹어보라며 한약을 뜯어 시모의 입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본인도 고약한 맛에 경악을 했는지 싱크대를 붙잡고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맛을 강제로 먹으라고 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에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첫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고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뒤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고 전 남편과는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2번의 실패는 하고 싶지 않았고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저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모습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불행이 아닌 행복이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쁜 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50대로 접어들게 되었네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심적 안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었던 건 전시모와 전 남편이 저에게 준 압박의 부담이 얼마나 컸으면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생겼었지만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고 살아오는 동안 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계획에도 없었던 아이까지 생기는 축복이 오게 되었죠.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온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픔을 현재 남편 덕분에 잊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은 어느새 의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대 4학년이던 제 딸은 실습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 딸과 외식을 하기 위해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회식이 있어서 딸과 따로 만나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딸이 병원에서 실습하는 모습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딸에게 허락을 받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를 좋아하던 딸은 소아과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길래 딸을 부르려고 손짓을 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전시모가
저를 부른 거였어요. 경직이 된 몸으로 아무 말 없이 전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양쪽 품에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전시모는 인상을 팍 쓰면서 예전과는 변함없는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말을 붙여왔어요. 이게 몇 년 만이냐? 나도 많이 늙었지만 너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해졌구나. 그런데 애도 못 낳는 게 소아과 병동엔 왜 온 거냐?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내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다.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이런 곳에서 너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좁단 말이야. 그러게요. 이런 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의사 며느리의 쌍둥이 아들 손주까지 보셔서 기분 좋으세요? 그런데 당신이 말한 그 의사 며느리는 뭐가 부족해서 당신 집안 며느리로 들어갔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결혼했나 봐요. 두 모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면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 이왕 온 거 어떤 며느리인지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말해줘도 괜찮은 거죠? 그동안 살면서 이런 상황 상상 안 해본 건 아닌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기분 참 묘하네요. 제가 당했던 만큼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너까지 게 나를 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나도 눈 감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거든. 너랑 내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내 아들은 한참 뒤에나 재혼할 수 있었다. 여자 만나는 족족 차이고 결혼이 코앞이었는데도 갑자기 파혼을 당하는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이게 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널 가만두고 싶겠니? 여긴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 너랑 닮은 아이는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건물 청소하니? 그러지 않고서야 네가 여기 있을 이유 전혀 없잖아. 우리 며느리 병원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라. 저도 이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그렇게 원하는 손주 봐서 상당히 기분 좋겠어요. 의사 며느리 뒀으면 집안이 꽤 성공했나 봐요. 아니면 며느리라는 사람이 눈이 삔 건가? 어떻게 이런 집안과 한 식구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아마 그 며느리도 의사이긴 하지만 제정신은 아닐 것 같네요. 뭐라고?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지금 우리 손주들 있어서 참고 있는데 말 조심해라. 여긴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라고. 엄마,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밖이 시끄럽길래 놀라서 나와봤어요. 저분이랑 아는 사이예요? 저분 이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과 담당 의사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너무 무섭게 노려보셔서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쪽이 딸이라고? 아니 그럼 내 아들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큰 딸이 있었어? 이거 봐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때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진 거지? 이 정도 컸으면 내 아들과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재혼했다는 건데 바로 임신을 했다는 거네. 네,
바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으면 아이를 가지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신 집안의 아이가 제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하마터면 평생 족쇄처럼 불행이 따라다닐 뻔했는데 아이를 안 가져서 이혼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런 상황들이 정말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이쁜 제 딸이 생겼고 곧 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의 인생은 의사 며느리 뒀으면서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네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시모는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발길질을 했어요. 전시모의 발길질에 넘어지게 되자 놀란 제 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병원에서 소리를 질렀고 담당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들까지 병동 대기실에 서 있는 저와 시모를 번갈아 보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누군가 시모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그쪽이 뭔데 지금 우리 어머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여기 병원인 거 알면 조용히 좀 하셔야죠. 내가 예전에 전 며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속이고 들어왔었던 거 말했었잖아. 그럼 저 아줌마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전 며느리였던 사람이에요? 딱 봐도 빈곤해 보이네요. 저런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은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그때 아이를 가졌어도 문제가 됐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평생 가난에 쪼들려 살았을 건데 그런 불행을 안 겪은 것만도 천만다행인 거죠. 어머님은 의사 며느리 두셨잖아요. 그냥 상대 마세요, 어머님. 일과 윤 교수님? 이분은 저희 엄마세요. 저 실습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엔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잠깐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한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누구 때문에 저희 엄마가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본과 실습생 주제에 감히 교수인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너 레지던트 생활 종치고 싶니? 아주 두 모녀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구만. 제 딸이 틀린 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며느리를 들였는지 더는 안 봐도 될 것 같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어떤 집안인지 안 봐도 훤히 보이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교수인 여자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뒤이어 전시모 또한 과거에 풀지 못한 감정들을 폭발시켰고 제가 당하고 있자 옆에서 말리던 딸은 교수와 전시모를 강하게 밀쳤어요. 그리고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전시모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의사 며느리인 여자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저도 모르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남의 가정사라 들어도 못 들은 척 지나간 적이 많았었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네요.
지금 당신 옆에 끼고 있었던 저 손주들이 누구 아이인지 알고는 있어요?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에 기뻐서 그 뒤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저 쌍둥이 손주들이 친손주 같으세요? 부정하고 싶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친자 검사는 단 한 번도 안 해봤죠? 의사인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테니 당연히 친자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어쩌죠?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인데 당신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며느리지 당신 집안들 몰래 강적으로 유흥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 시습생 동기들과 같이 밖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옆에 끼고 있던 남자가 그쪽 아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던데요? 이미 저희 동기들 사이에선 벌써 소문이 자자해요. 증거물들을 흘리고 다닐 정도로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는 교수라고 유명한데 그거 모르고 있었죠? 제 핸드폰에 찍혀있는 사진에도 매번 바뀌는 남자들의 모습이 전부 담겨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제일 마지막에 병원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쌍둥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인지 확실치 않아서 그쪽 아드님의 유전자와 검사를 해봤는데 불일치로 나왔다면서 누가 친아빠인지 찾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누군가와 통화를 진지하게 하던데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걱정하면서 병원 밖으로 나갈 때도 다른 남자 차에 올라타는 거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제 딸이 충격적인 말을 꺼내자마자 전시모의 며느리는 입담을 나며 제 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살면서 단 한 번도 딸의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잘못도 없는 제 딸이 뺨을 맞게 되자 저는 눈이 돌아버려 그 여자의 얼굴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실습생들 또한 제 딸의 편에 서서 전시모의 의사 며느리가 얼마나 인생을 막 살았는지에 대해 증거물을 전부 보여줬고 품에 안고 병원으로 들어왔던 쌍둥이 손주들이 자기 친손주가 아니라는 사실과 전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딱 봐도 의사인 그 여자는 40대 중후반에 손주들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였는데 전 남편은 저와 같은 50대이니 당연히 남자로 안 보였겠죠. 의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달라붙었겠어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전부 받아들였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였고 이 사실을 전 남편 또한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시모가 갑자기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전시모의 팔을 뿌리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너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마. 내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이라 지금 속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른 척하면서 살아왔었어.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아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도 마음 같아선 저 며느리 머리채 쥐어뜯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쌍둥이 손주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른다. 벌써 10년 넘게 키웠는데 지금 친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 아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야. 지금 사업도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부탁할게. 과거의 일들부터 해서 좀 전에 너한테 했던 짓들 전부 사과하마. 우리 며느리가 손 올린 것부터 해서 금전적인 보상 다 해줄 테니까 너만 입 다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제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알아도 모른 척 지나갔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괜히 저희 가족을 건드려서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쪽 집안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잖아요? 제가 지금 가장 화가 나는 건 내 딸에게도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내 딸이 받은 상처와 내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무릎 꿇고 빌면서 애원을 해도 받아줄 수 없을 것 같네요. 금전적인 보상이면 뭐든 다 해결이 되는 줄 아나 본데 나는 당신들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쓸려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놓으세요. 제 발목 잡고 애원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저는 눈 감아달라고 사정하며 애원하는 전시모를 뿌리친 뒤 제 딸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의 동기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한꺼번에 취합해 전 남편이 일하는 곳을 알아내서 등기로 붙이기 위해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내기만 하면 끝인데 며칠 전에 전시모가 제 딸에게 연락해 저와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눈 감아달라며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입막음용으로 돈 봉투까지 내밀었네요. 그 안에는 합의금으로 2억이 들어 있었지만 저희가 받은 상처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저를 건드리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제 딸을 건드린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전 남편의 회사에 그 교수라는 여자가 바람을 핀 거와 쌍둥이 아이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손에 쥐고 있는 이 등기를 보내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시나요? 병원에서 저희가 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남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 개인적인 일들까지 제 손을 더럽히는 게 맞는 걸까요? 등기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이 선택이 저희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준다면 당연히 보내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고민한 뒤 결정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온몸이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수전증 마냥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려오고 있는 중이지만 용기 내서 현재 제 상황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시댁 식구들과 전혀 문제되는 건 없었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오던 제 삶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부터였어요. 하버드 출신의 외국에서 꽤 이름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국내로 들어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며
상당히 능력이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었죠. 아주버님의 나이가 저와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편이라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였지만 그래도 좋은 분을 만나 결혼까지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평생 결혼은 안 할 것 같았던 아주버님이 여자를 데려온 것도 놀랄 일이었죠.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성격이라 온 가족이 아주버님의 말을 들었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아주버님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는데도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중요시 생각했었고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라 결혼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부모님 앞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문제는 아주버님의 결혼 통보가 시부모님한테는 예민하게 다가왔는지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라는 걸 좀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와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저 또한 그런 점들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시댁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내 큰아들과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 여자가 인사 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네가 그 자리는 좀 피해주는 게 좋겠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라는데 너는 중졸밖에 안 나왔으니 그걸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것들을 흠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큰아들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조심하려는 거니. 시애미 말에 불만을 안 가졌으면 좋겠구나.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단 이해해주면 좋잖니. 내 말에 섭섭한 건 아니지? 차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너도 인사시킬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둬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재수 씨가 그 사람과 동서지간이 될 거라 얼굴을 제일 많이 마주할 텐데 대화하던 도중 중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대화 자체를 섞고 싶어 하겠어요. 그냥 중졸이라는 것도 숨기는 게 좋겠어요. 그런 거 괜히 알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 데리고 왔을 때까지 음식 만드는 건 도와준다 해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주든지 하세요. 그 사람이 남들 보는 시선 같은 걸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재수 씨가 가족도 없고 그동안 홀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좀 불편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진 투명 인간처럼 우리 집안에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좋겠네. 기분 나쁘거나 하진 않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기 위한 절차니까 재수 씨가 이해 좀 해줘요. 나 그동안 일만 하고 살았어요. 여자 하나 제대로 만나본 적 없이 성공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고 벌써 나이가 40이 넘어버렸는데 남은 인생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해서다 생각하고 재수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 그런 걸로 서운해하는 거 절대 없으니까 형 결혼하는 데나 신경 써. 미안한데 당신 밥 다 먹었으면 자리 좀 비켜줄래? 결혼 문제로 가족들끼리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제 인생에 흠이 많아서 그걸 시댁 식구들은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그간 그런 제 삶을 안쓰럽게 여기고 저를 아껴준 시댁 집안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족이 된 줄 알았었는데 아주버님의 중요한 결혼 문제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식구들의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부탁으로 자리를 피해주긴 했는데 제 감정이 좋지 않아 한참 뒤에 방으로 들어온 남편한테 제 입장에 대해 서운했던 점들을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낯선 반응이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건데 내가 반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날 하루 일단 조심해 달라는 건데 그게 불만이야?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지? 이럴 땐 서로가 이해해주고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어떤 상황인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니까. 그래, 나도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다들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시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만도 가지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평소와 다를 거 전혀 없어. 그저 당신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 잠깐 피해달라는 거잖아. 어려운 거 없는데 이것 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만들 거야? 당신이랑 내가 하루 이틀 살아갈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형 결혼식 당신 때문에 파투라도 나면 나랑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겠어? 당신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주면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봐야 돼.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형 결혼 문제로 서로 예민하니까 조용히 따라줘. 남편도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를 등지고 누운 남편의 얼굴에는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로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원하고 있는 걸 서운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일이고 남편 말대로 앞으로 함께 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손이 동서로 들어올 예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었지만 그런 거 하나 일절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히 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눈치만 보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가족 모두가 함께 사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시무와 남편이 원해서 시댁에 사는 걸 결정했었는데 처음으로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뭐 찾는 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내일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분 인사 온다고 음식 준비하신다면서요. 지금 아니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미리 정리 좀 해두려고 하는 거다. 네가 내일 들어가 있을 곳이다. 예비 며느리가 집 구경 좀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괜히 너랑 얼굴 마주하면 그게 더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내일 식사 준비 끝나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될 거다. 이 정도 공간이면 잠깐 동안 충분히 지낼 수 있잖아. 네? 내일 이 좁은 다락방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밖에 있다가 연락 주시면 그때 들어오든지 할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 집안에 며느리로 생활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창피하세요? 저 이 집 식구 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셨을 때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허리 펴기 힘든 이 좁은 다락방에 제가 왜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이곳에 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일 아주버님이 결혼할 분을 데려오기 전에 일찍 나갈 테니 그만 정리하세요. 솔직히 저 지금 너무 서운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겠다고? 너 지금 희애미 말 무시하는 거니?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쓸데없이 이곳을 정리하겠어? 네가 나가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부를 수가 없잖아. 최대한 내 근처에 있어야 내일 도움이 필요할 때 다락방에 있는 너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없니? 며칠 전에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어머님이 시키는 거 거절한 적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고 여태껏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고 가족 구성원이 된 만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다고요. 그럼 이번에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서로 웃고 지내면서 만든 추억은 금방 잊혀지지만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남겨진 건 평생 간다고 그랬다. 이 문제로 너와 내가 상처받아서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았으면 좋겠니?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내일 하루 딱 눈 감고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요를 했어요. 그날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당장이라도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그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락방 안을 정리하고 있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남편 역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락방 안에도 힘들게 청소했으니 그날 하루 눈 딱 감고 시모의 말을 따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이 없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신 시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데 시부는 저와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피해 다니고만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따돌리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안 좋아지자 그날 잠 한숨 못 자게 되었고 다음 날까지 좋지 않은 감정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아침 일찍 일어난 시모의 옆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묵묵히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던 시모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음식을 만드는데 열중하셨어요. 그렇게 음식이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고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에 가족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뒤이어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시모는 갑자기 제 손목을 콱 움켜쥐더니 다락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남편이 뛰어오면서 시모를 도와
저를 다락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시모는 예비 손윗동서가 될 형님이 갈 때까지 찍소리 하지 말고 있으라며 연락 줄 때까지 다락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주버님과 함께 온 여성분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시모와 남편은 급하게 거실로 내려가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주방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다락방에 있는 저 또한 점점 화가 치밀었고 다락방 안이 너무 좁아 답답하게 느껴지자 숨이 턱턱 막혀와 다락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기가 순환이 되자 그제서야 제 기분이 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주방에서 서로 웃으면서 주고받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웃고 떠들던 대화 소리가 끊기더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좀 전까지 좋았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예비 형님한테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다락방에서 나온 저는 위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과 예비 형님의 대화 내용에 경악을 했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사진 속 여자를 처음 봤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지금 그쪽이 거짓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더 잘 알 텐데.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전화 한 통이면 그쪽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 몰라? 그래,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너 내 큰아들과 결혼해서 뭔 짓을 꾸미려고 한 거지? 내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노력을 네가 전부 다 빼앗으려 했었다며? 네? 제가요? 중원 씨, 그동안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보여줬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내가 이미 전부 뒷조사 해봤어.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1박 2일로 놀러 갔을 때 내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데 너는 내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줄 알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었지? 이게 지금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여보세요? 아, 그래. 지금 술 퍼먹어서 누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뻗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그래야 많은 돈을 거머쥘 수가 있다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데? 그럼 이대로 굶어 죽을 거야?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이번이 2번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때처럼 사고사로 처리되게끔 준비하면 되는 거야. 문제될 거 전혀 없으니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주면 돼. 이번 일 끝나면 또 해외에서 한동안 지내면 되는 거라고. 나 덕분에 당신이 그동안 편하게 살아왔다는 거 잊지 마. 돈 떨어졌으니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집안 사람들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설설 기더라. 결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돈 주고 산 가짜 부모들 입단속이나 잘해. 당신은 우리 집안 오빠가 되는 거야. 알겠어?
14년 전에도 해봤잖아. 그럼 밖에서 막노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돈 떨어졌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양심 같은 건 갖다 버려. 돈 쓸 때는 좋아했으면서 막상 또 일을 시작하려니까 두렵니? 14년 전에도 너 때문에 경찰에 붙잡힐 뻔했던 거 알지? 다행히 사고사로 상황이 마무리돼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2번 실수는 용납 못해. 중학생밖에 안 됐던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는 솔직히 그때 그 애도 같이 작업하고 싶었다고. 요즘은 그때랑 달라. 조금이라도 망설였다간 우리 둘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음 단단히 잡아.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겠다던 여자가 정체 모를 남자와 통한 내용을 재생시켰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주버님의 재력이 탐나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도 충격인데 더 큰 문제는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그 여자가 꺼냈던 말들이 제가 겪었던 14년 전의 일과 너무 똑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다락방에서 내려와 천천히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하는 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왜 너를 이 집에 끌어들였는지 알아?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계획을 했다는 걸 용서하고 싶지 않아. 법적 처벌을 위해 데려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 14년 전에 네가 한 짓들이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된 재수 씨가 겪었던 과거와 너무 똑같았거든.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너를 끌어들인 거야. 이 사진 속에 있는 아이 누군지 알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너랑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너잖아. 여기 사진 속 가운데 있는 아이가 지금은 우리와 한 식구가 된 재수 씨거든. 왜? 사진을 보니까 많이 놀랐어? 네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재수 씨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데? 14년 전 일이라 경찰들이 단순 사고사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었겠지. 그런데 네가 그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해외로 날라 버렸다면서? 이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그럼 지금 이 집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네?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몰래 숨겨놓고 있다는 말이잖아?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은 과거의 경찰들도 사고사로 인정한 부분이야. 벌써 한참 지난 일이라 지금 와서 그때의 일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라고. 나 지금 상당히 불쾌하거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함해? 그럼 직접 들어보면 되겠네. 애기씨, 지금 보고 있는 거 다 아니까 그만 나와요. 나 알죠?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나와서 네가 해명을 해야 내 억울함이 풀릴 거 아냐. 이 넓은 세상에서 왜 하필 네가 이곳에 있는 건데? 애기씨, 좋은 말 할 때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예비 손이 동서였던 그 사람은 목이 터져라 저를 찾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굳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14년 전에 저희 오빠와 결혼을 했었던 과거의 새언니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과거의 일들을 시댁 식구들 또한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 제가 타고 있던 유모차가 움직여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걸 막으려다가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오빠가 저를 키워줬었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일찍 결혼해 자리를 잡았었죠. 그런데 아빠도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빠의 회사를 같이 운영하던 오빠와 새언니 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늦둥이라 오빠와 12살이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 새언니는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중학교 졸업을 앞둔 저는 가족 모두를 잃어 새언니의 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방학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으로 되어 있었고 잠시 뒤 어떤 남자가 여러 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집안의 물건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남자는 저희 부모님과 오빠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던 그 집을 새언니가 처분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 당시 너무 어렸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일했었던 회사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회사를 찾아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새언니는 이미 회사도 헐값에 처분한 상태였었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해왔던 아저씨와 다른 직원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저는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와 언니들은 저를 친가족처럼 잘 대해주셨고 그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경찰들은 사고사로 단정을 지었고 해외로 이미 잠적해버린 새언니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험한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뛰어다니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그런 제 삶에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였는데 평생을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저희 오빠가 사고사가 아닌 새언니였던 그 사람의 손에 의해 떠났다는 진실이 드러난 상태로 말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때 당시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면 속의 모습이었고 어렸던 저는 그 사람을 친언니로 생각하며 의지했었으니까요. 다락방에 나와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한 그 여자는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며 시댁 식구들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를 밖으로 보내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자 그 여자는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냐고 멱살을 잡아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달려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면서 딸 같은 며느리 몸에 함부로 손을 댔다고 난리를 쳤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그 여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고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그 여자가 저와 정말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올지 몰라 저에게 신변 위험이 생기게 될까봐 다락방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했던 거라면서
처음부터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는데도 말하지 못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선택한 거라며 그동안 제가 겪었을 아픔들에 대해 시몬은 용서를 구하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14년 전에 있었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아주버님까지 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서둘러 연행해달라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시댁 식구들한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숨기고만 있었다면 제 눈앞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한테 오히려 역으로 당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게 확실해질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거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전화통화했던 그 남자도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 저는 14년 전에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이제서야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를 세상 떠나게 하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그 여자는 징역 20년 이상 선고받게 될 확률이 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했던 잘못과 또 현재의 추가적인 계획 범행을 저지르려는 행동들이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해 형벌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 밝혀져 지금 현재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오빠가 억울하게 당한 그때의 일들을 이제야 풀 수 있게 돼서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법정에 서게 될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빠를 해한 그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은 슬픔이 아닌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판결이 났을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